50대 여성이 우연히 20대 남성을 만나 재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수연은 52살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잘 닦인 흑단 가구처럼 깊고 은은한 광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무겁고 고요한 세월의 흔적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 그녀가 수십 년간의 치열한 노력으로 일궈낸 이 공간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상징이자 동시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유명 번역가이자 출판 기획자로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타협 없는 완벽주의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고 업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할 때 50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적막뿐이었다. 20대의 불같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남들처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던 시간은 이미 빛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아득했다.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사업 실패는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이혼이라는 쓰라린 종착역에 다다르게 했다. 하나뿐인 아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의 성공이 아빠를 짓눌렀다고 일에 미쳐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원망하며 아빠를 따라 떠나버린 지 오래였다. 그 후로 이수연에게 사랑은 사치였고 가족은 부서진 조각이었다. 그녀는 이를 방패 삼아 성공을 갑옷 삼아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다. 그런 그녀의 굳게 닫힌 세상에 22살의 청년 강지훈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왔다. 그는 수연이 운영하는 1인 출판사의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갓 제대한 앳된 얼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지훈은 버려진 것들, 잊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낡은 골목길의 고양이, 폐역이 된 기차역, 홀로 사는 노인의 구겨진 손 같은 것들을 그는 따뜻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되살려냈다. 수연은 그의 글에서 자신조차 잊고 살았던 순수와 열정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재능 있는 청년에 대한 선배로서의 관심이었다. 지훈 씨 글에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거칠어. 좀 더 다듬어야 해. 그녀는 까다로운 스승처럼 그의 글을 난도질하고 다시 쓰게 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수연의 날카로운 지성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고 수연은 지훈의 해맑은 미소 속에 감춰진 어른스러운 상처를 발견했다.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란 지훈은 누구보다 깊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오는 늦은 밤이었다. 마감을 앞두고 함께 밤을 새우던 중 과로로 쓰러진 수연을 지훈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수연의 곁을 밤새 지키며 그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잠에서 깬 수연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훈의 깊은 눈빛 속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전한 보호와 따스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경계를 넘어섰다. 세상의 시선은 물론 차가웠다. 30살의 나이 차이. 사람들은 수연을 향해 주책이다. 어린애 인생 망친다고 수군거렸고 지훈을 향해서는 돈 보고 붙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손가락질했다. 수연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은 그녀의 이성을 의심했고 지훈의 부모는 아들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으며 연을 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과 조롱도 서로에게서 발견한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지훈에게 수연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품은 위대한 책이었고 수연에게 지훈은 잊고 있던 삶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다시 펼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등지고 서로의 섬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오직 둘만의 세상을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지훈이 내려주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수연은 지훈의 글을 가장 먼저 읽는 독자였고 지훈은 수연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는 안식처였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치열하고 단단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이제 54살이 되었고 지우는 24살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의 열정을 넘어 잔잔하고 깊은 강물 같은 신뢰로 자리 잡았다. 수연은 지훈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고 지우는 수연 곁에서 비로소 뿌리내린 나무처럼 안정감을 느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오피스텔이라는 그들만의 성 안에서 서로를 방패 삼아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따금 수연은 문득 거울 앞에 서서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젊고 생기 넘치는 지훈의 곁에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면 이 행복이 언젠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의 그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역사예요.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그 한마디에 수연의 모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날 아침부터 수연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라면 거뜬히 밤을 새우고도 쌩쌩했을 텐데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나른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마저 역하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정말 갱년기가 제대로 오려나 봐.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며 종합 비타민을 한 움큼 털어넣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다가도 별것 아닌 일에 불같이 화가 치밀었다.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져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지우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그저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인터넷으로 50대 여성 갱년기 증상을 검색하며 그녀에게 좋다는 석류즙과 홍삼을 챙겨주었다. 수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일도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해요. 내가 다 할게. 그는 굳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수연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수연의 증상은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특히 후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서 냉장고 문만 열어도 헛구역질을 했고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새콤한 귤이나 딸기 같은 과일이 미친 듯이 당겼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어느 날 밤 수연은 소파에 누워 중얼거렸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폐경이 되었다고 생각한 지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터였다. 당연히 임신이라는 가능성은 그녀의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이 허락하지 않는 기적 혹은 기괴한 상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수연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가 어머니를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입덧이 너무 심해 밥은커녕 물도 못 마시고 오직 참외만 드셨다는 이야기. 지금 수연의 모습이 그 이야기 속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국으로 달려갔다. 주저하는 그의 손의 약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쥐어주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수연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다. 수연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훈 씨,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의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에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테스트기를 받아들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기다리는 지훈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5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테스트기에는 믿을 수 없게도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었다. 또렷하고 분명한 2개의 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의 신호였다.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제 손에 들린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꿈일까? 내가 드디어 노망이 든 걸까?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수연 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혼돈 그 자체였다. 54살의 나이, 이미 폐경이 되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성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서랍이 굉음을 내며 열리는 듯 했다. 지우는 떨리는 수연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수연의 것과는 다른 순수한 기쁨과 경이로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수연의 납작한 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 자신과 수연의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우주가 숨쉬고 있음을 직감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수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은 젊은 임산부들과 그들의 남편들로 북적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연과 지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낯설었다.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딸 임신해서 같이 와준 엄마인가 봐, 할머니랑. 손자 아니야? 온갖 추측과 수군거림이 그들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렸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희끗한 머리의 여의사는 그들의 차트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수연님, 올해 연세가 54시시네요. 마지막 생리는 언제 하셨죠? 의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폐경이 된 지 오래라고 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초음파 검사를 준비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는 순간 수연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의사가 모니터를 이리저리 살피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정말이네요. 모니터 화면에는 아주 작은 콩알만 한 점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작은 점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쿵, 쿵, 쿵. 희미하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진료실을 가득 채웠다. 아기집이 보이고 심장 소리도 들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선고처럼 들렸다. 수연은 쿵쾅거리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텅 빈 눈으로 모니터만 응시했다. 저것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아이?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여성으로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은 그녀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기적적인 선물을 혹은 가장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수연과 지우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이제껏 지켜온 그들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그들 앞에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이수연의 임신 소식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그들의 삶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그들을 덮친 것은 의료계의 차가운 현실이었다. 산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처음 그들을 진료했던 여의사는 국내 최고의 노산 전문의에게 그들을 인계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는 수연의 차트를 넘기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희망적인 말 대신 온갖 의학 용어와 끔찍한 통계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54살의 초산모,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먼저 염색체 이상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다운증 후군 확률만 해도 20대 산모의 수백 배에 달해요. 유산 확률 또한 50%를 훌쩍 넘습니다. 교수는 안경 너머로 그들을 무감각하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설사 아이가 정상이라 해도 산모의 몸이 버텨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고혈압,
전치태반 모든 합병증의 고위험군입니다. 출산 과정에서의 과다출혈로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수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기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위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압도했다. 진료실을 나오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지훈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의 얼굴 역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섭게 퍼져나갔다. 수연의 임신 사실은 출판계를 넘어 강남 사교계 전체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세상이 이제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54세 임신? 웬 주책이야. 손주 볼 나이에 애를 낳겠다니. 그 어린 남편 발목 잡으려고 작정했네. 애 낳으면 20살 때 엄마 나이가 75이야. 그게 제정신이야? 아기의 찬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훈의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아들이 30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힐 노릇인데 이제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에 지훈의 어머니는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다. 깨어난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절규했다. 이 미친놈아, 너 정말 우리 집안 끝장낼 셈이냐? 그 늙은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야. 애는 또 어쩔 건데. 내가 애 아빠냐 할아버지냐? 당장 헤어져. 그 애 지우고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란 말이야.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지훈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을 새겼다. 수연에게도 시련은 닥쳐왔다. 남편을 따라 떠난 후 거의 의절하고 지내던 아들에게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수연이 힘겹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자 아들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제정신이세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 그 어린 남자랑 이제는 애까지. 차라리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어머니 전 둔 적 없습니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고 수연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받은 사형 선고였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수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기영아를 낳는 꿈, 출산하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꿈, 늙고 병든 자신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걸어가는 꿈. 그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가 20살이 되면 나는 74이야. 나는 아이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해줄 수 없어. 이건 아이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짓이야. 자기 혐오와 불안이 독버섯처럼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녀는 점점 말을 잃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지훈이 애써 만든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그의 따뜻한 위로에도 날카롭게 반응했다. 내가 뭘 알아?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건 나야. 내 젊음이, 내 그 순진한 낙관론이 이젠 역겨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훈 역시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수연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밤마다 그는 수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에 나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들의 오피스텔은 더 이상 안락한 성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저주와 비난이 스며드는 감옥이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전쟁터였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도와줄 친구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그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수연은 극심한 복통과 함께 하혈을 시작했다.
유산의 징후였다. 새하얗게 질린 지우는 수연을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다.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수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멈추고 싶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장기 입원을 권고했다. 수연은 병원의 하얀 병실에 갇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지독한 마음고생으로 야위어 있었지만 그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했다. 수연 씨, 우리 여기서 떠나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질하지도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아기만 생각하면서 조용히 살자. 내가 당신이랑 아기 꼭 지킬게.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지켜낼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한 낙관이 아닌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수연은 지훈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짊어진 어린 남편.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작은 생명을 위해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들의 험난한 여정과 조난의 끝에서 내린 유일한 탈출구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후 그들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수십 년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출판사를 헐값에 넘겼다. 한때는 목숨처럼 여겼던 책들과 명성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지훈 역시 모든 인연을 끊어냈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안부조차 전하지 않았다.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강남의 오피스텔도 급하게 처분했다. 정든 가구와 물건들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자신의 과거가 통째로 지워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오직 서로와 뱃속의 아이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단 하나의 조건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 지도를 뒤지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오지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안개호수 마을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지도상으로도 가장 가까운 민가와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진 그야말로 고립된 곳이었다. 전기도 겨우 들어오고 인터넷은커녕 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단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며칠 후 그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낡은 SUV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빽빽했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점차 푸른 산과 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무심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결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시간을 함께 각오하는 단단한 연대의 침묵이었다. 강원도로 접어들자 길은 더욱 험준해졌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 내비게이션마저 신호를 잃고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해는 저물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짙은 안개가 유령처럼 차를 감쌌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한 치 앞도 비추지 못했다. 수연의 배가 다시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고 이 깊은 산속에서 조난당할지도 몰라. 바로 그때였다. 덜컹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타이어가 펑크난 것이었다. 지훈이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있었고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수연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지우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수연을 안심시키고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무작정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희망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불빛은 낡은 통나무 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가 위급합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파가 등불을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깊게 팬 주름과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마치 산신령처럼 신비로우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지훈의 다급한 설명을 들은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차에 도착한 노파는 신음하는 수연의 배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괜찮아. 하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해. 일단 우리 집으로 옮겨야지. 노파의 집은 겉보기와는 달리 안락하고 따뜻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훈훈한 온기를 내뿜었고 집 안가득 은은한 약초 향이 배어 있었다. 노파는 지훈에게 수연을 침상에 눕히게 하고는 뜨거운 약초차를 한 잔 건넸다. 신기하게도 수연은 그 차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통이 가라앉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안개는 온데간데 없고 창밖으로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에메랄드빛 호수, 그 호수를 둘러싼 울창한 숲,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예쁜 통나무 집들. 이곳이 바로 안개호수 마을이었다. 그들을 구해준 노파는 자신을 윤할멈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촌장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약초 지식과 민간요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이었다. 윤할멈은 밤새 수연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현대의학의 차가운 진단 대신 수연의 눈빛과 기색, 맥박을 짚으며 그녀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읽어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구먼. 뱃속의 아기는 어미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법이야. 어미가 불안하면 아기도 불안하고 어미가 편안해야 아기도 편안한 게지. 윤할멈의 따뜻하고 담담한 목소리는 수연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거처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서처럼 호기심이나 경멸의 눈빛이 아닌 순수한 걱정과 환대의 눈빛으로 수연과 지훈을 맞았다. 덥수룩한 수염의 중년 남자는 갓 잡은 송어를 가져왔고 아이를 업은 젊은 아낙은 따끈한 감자떡을 건넸다. 그들은 수연과 지훈의 나이 차이나 사연을 묻지 않았다. 그저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알고 보니 안개호수 마을은 저마다의 상처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였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에 지쳐 귀농한 젊은 부부, 세상의 편견을 피해 사랑을 지키는 동성 커플, 큰 병을 앓고 자연 속에서 치유를 얻고자 들어온 화가까지. 그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들이었다. 그렇기에 서로의 다름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다. 수연과 지우는 윤할멈의 배려로 마을의 빈 통나무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그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땔감과 식료품을 가져다주며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우는 자신의 힘과 젊음을 이용해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수연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윤할멈이 매일 다려주는 약초차를 마시고 마을에서 나는 신선한 유기농 음식들을 먹으며 몸의 기운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편견 없는 시선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복덩이를 쥔 귀한 몸이라며 아껴주었다. 수연은 생전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을 올가매던 불안과 자기 혐오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수연은 호숫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지? 그의 물음에 수연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감옥 같던 오피스텔에서 서로를 핥히던 시간들이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험난한 조난 끝에 기적처럼 새로운 항구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곳 안개호수 마을에서 수연과 지훈, 그리고 그들의 작은 생명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안전한 진정한 의미의 구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서히 융화되고 있었다. 안개호수 마을에서의 시간은 도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갔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숨가쁘게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였다면 이곳에서의 하루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걷는 순례길과 같았다. 이수연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왔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독했던 입덧은 윤 할멈이 직접 산에서 캐온 향긋한 쑥과 쌉쌀한 민들레 뿌리를 달인 차로 가라앉았고,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자신의 늙은 육신을 저주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태동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생명의 신비를,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환희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날카롭고 예민했던 도시인의 그림자가 걷히고 오랫동안 잊혔던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이곳 안개호수 마을에서는 그녀의 나이도 과거도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보다 30살이 어리다는 사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생명을 품은 귀한 존재, 수연 그 자체로 존중받았다. 강지훈 역시 마을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의 젊음과 건강한 에너지는 고요했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른 아침이면 덥수룩한 수염의 박씨 아저씨를 따라 호수로 나가 낚싯대를 들이웠고, 낮에는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다. 지붕이 새는 집에 기와를 갈아주고 늙은 부부의 밭을 갈아주었으며 무거운 땔감을 날랐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그의 꾸밈없는 선의와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지훈을 어린 남편이나 수연의 남자가 아닌 듬직하고 믿음직한 마을의 아들이자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지훈은 틈틈이 글을 썼다. 하지만 더 이상 버려지고 잊힌 것들에 대한 쓸쓸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그의 글은 이제 안개호수 마을의 햇살을, 맑은 물소리를, 따뜻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그는 수연의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들려줄 동화를 썼고, 윤 할멈의 구겨진 손을 보며 한평생을 바쳐 공동체를 지켜온 숭고한 삶에 대한 시를 썼다. 그의 글은 깊어졌고 넓어졌으며 따뜻해졌다. 수연은 그의 첫 번째 독자로서 그의 글이 연그러가는 모습을 보며 더 없는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의 가장 완벽한 동반자이자 예술적 영감이 되어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을 함께 준비하는 연례 행사였다. 마을 중앙의 넓은 공터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훈은 직접 잡은 송어로 구이를 만들었고, 수연은 마을 안악들과 함께 갓 쪄낸 쑥버무리를 나누었다. 통기타 소리에 맞춰 낡은 노래를 함께 부르고 어설픈 춤을 추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수연은 지훈의 팔짱을 낀 채 모닥불에 비쳐 붉게 물든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소속감과 유대감이었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맨 유토피아,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수연은 문득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흥겨운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나 제잘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고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도 이미 중년에 접어든 부부들이었다. 그녀는 공터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고 녹슨 그네와 시소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무게를 실어본 것이 언제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듯 그네는 쓸쓸한 삐걱임조차 잊은 채 멈춰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이 낙원과도 같은 마을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수연은 그 의문을 품고 윤할멈을 찾아갔다. 윤할멈은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며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마을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를 묻자 윤할멈은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쓸쓸한 그림자는 수연이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 마을이 생긴 지도 어언 40년이 다 되어가는구먼. 윤할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다들 자네들처럼 세상에 상처받고 쫓기듯 도망쳐온 이들이었지. 돈에 울고 사람에 치이고 세상의 잣대에 핥히어진 영혼들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성을 쌓았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다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고 팍팍한 도시의 삶 속에서 이미 생명의 기운을 많이 잃어버린 뒤였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이들도 많았고 기적처럼 아이를 가진다 해도 이 험한 산골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자신이 없는 이들도 있었네. 윤할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마을의 마지막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20여 년 전이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도시의 대학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에 하나 있던 작은 분교는 10년 전에 문을 닫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운동장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 안에서만 맴돌다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는 실패한 게지. 윤할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데 급급한 나머지 새로운 희망을 틔우는 법을 잊어버렸어. 이곳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시간이 멈춰버린 박제된 낙원일세. 우리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안개호수 마을이 품고 있던 핵심 문제였다.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로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고요한 죽음.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 뒤에 감춰진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절망적인 진실.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이 마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녀의 임신은 단순히 한 부부의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이 마을에 찾아온 유일한 새 생명의 씨앗이었고 꺼져가는 공동체의 운명을 되돌릴지도 모르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다. 하지만 단 하나의 불씨만으로는 이 거대한 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아이는 수많은 어른들의 과도한 기대와 사랑 속에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자라나게 될 운명이었다. 서울에서의 고립과는 또 다른 더 근원적인 고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가 그녀의 숨을 짓눌렀다. 이 낙원은 이대로 사라지게 될 운명인 걸까? 윤할멈과의 대화 이후 수연과 지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안개호수 마을의 비밀을,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공유하게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다. 그는 마을 곳곳을 거닐며 텅 빈 학교 건물과 녹슨 놀이기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대로라면 자신들의 아이가 태어나 뛰어놀 때쯤이면 마을은 노인들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연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선물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또 다른 형태의 결핍을 안겨준 셈이었다. 또래 친구 하나 없이 어른들의 세계에 갇혀 자라날 아이의 모습, 자신들의 늙고 병든 모습을 보며 외로워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서울의 편견과 비난을 피해 도망쳐온 이곳에서 그들은 소멸이라는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동안 지우는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펜을 들었다. 하지만 단 한 문장도 써내려가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마을의 미래와 아이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벽에 붙여놓은 마을 사람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의 상처를 피해 이곳으로 온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영혼들. 이대로 이들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작가였다. 그의 무기는 글이었다. 이야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수연은 항상 말해주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펜을 들어 미친 듯이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화도 시도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계획, 절망에 빠진 공동체를 구할 파격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수연의 앞에 자신이 밤새워 쓴 계획안을 내밀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안개호수 아이 키움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로 그의 구상이 담겨 있었다. 수연 씨, 우리가 도망쳐온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아이 갖기를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 차가운 병원의 통계 수치에 절망한 노산부부들, 법과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입양을 망설이는 동성 커플들, 홀로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어 괴로워하는 미혼모들, 세상의 기준에서 비정상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고 사랑으로 키울 준비가 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지우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안개호수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신상이나 위치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둥지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과 수연의 이야기,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다. 이곳 안개호수 마을에서 희망을 찾게 된 과정을 한 편의 소설처럼 연재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가치와 철학, 아이는 한 가정이 아닌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비전을 담아서. 이건 광고나 홍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하나의 등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이해하고 당신들을 위한 자리가 이곳에 마련되어 있다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스펙이나 젊음이 아니라 따뜻한 연대와 지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수연은 지훈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대담하고 너무나 파격적인 생각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시도. 자신들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어 다른 이들을 구하겠다는 발상. 두려움이 앞섰다. 다시 세상의 호기심과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지훈 씨, 우린 숨으러 온 거야. 그런데 다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자고. 그건 너무 위험해. 사람들이 이곳을 알아내기라도 하면 이 평화는 전부 깨져버릴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철저해야 해요. 지훈의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상이나 마을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깊은 신뢰를 쌓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된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이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열어 우리와 같은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는 셈이죠. 이것만이 우리 마을이 살아남고 우리 아이가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수연은 지훈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하고 앳된 청년은 어느새 한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려는 깊고 강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제안은 분명 위험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렸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 홀로 고립되었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다. 지훈과 수연은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파격적인 해결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마을은 술렁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미쳤군.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얻었는데 다시 세상과 엮이겠다니 그건 자살행위야. 인터넷? 그런 위험한 것에 우리 이야기를 올리겠다고. 금방 추적당하고 말 걸세. 개발업자들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이상한 놈들이 몰려들면 어쩔 텐가.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는 쪽을 택하겠네. 낯선 사람들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이대로 끝나는 게 나아. 두려움과 불신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만삭의 그녀에게로 쏠렸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제 아픈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은 제 나이를 묻지 않았고 제 남편이 어리다는 것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저를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연대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과거의 저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을, 그 따뜻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눠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숨고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낙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낙원의 가치를 세상의 더 많은 아픈 영혼들과 나눌 때 비로소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그런 용기일 것입니다. 수연의 진심 어린 연설에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수연이 말이 맞다. 윤 할멈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안개호수 마을은 도피처로 시작됐지만 언제까지나 도피처로만 머물 수는 없는 법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고 나누지 않는 사랑은 이기심이 될 뿐이다. 우리는 충분히 움츠리고 있었고 충분히 서로를 보듬었다. 이제는 우리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 우리와 같은 씨앗들이 뿌리내릴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되었다. 지훈이의 지혜와 수연이의 용기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윤 할멈의 선언은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차올랐다. 안개호수 마을은 그렇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가장 파격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지우는 마을의 통나무집 작은 작업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하얀 화면에 커서가 깜빡였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수연이 옆에서 잡아주는 손의 온기를 느끼며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상의 끝, 안개의 호숫가에 아이를 기다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멈춰있던 낙원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